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04화 저는 진행자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오늘도 특별 게스트를 한분 모셨습니다. 저의 오랜 친구인 장재웅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 장재웅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프로그래머입니다. 아, 프로그래머. 저랑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라 네. 몇 년직이야? 벌써 16년? 15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하여튼 편하게 방송합시다. 그럽시다. 재웅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 사이에선 나름 천재로 알려져 있어. 옛날에 야후 해킹 사건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에 참여도 했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지. 그때 간단한 것들. 네. 본인 입으로는 간단하다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어려운 분이야. 그래서 오늘 들고 온 영화도 프로그래머? 비슷한 영화를 들고 오셨어요. 아니야, 나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인권에 대한 얘기야?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셨고 일단 우리 팟캐스트 나오게 된 계기를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딱히 없었고 그냥 휴식이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권유를 옛날부터 했죠. 몇 번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네. 시간이 났을 때 연락이 와서 다행이군. 나도 평소에 재웅이가 영화를 이것저것 관심 있게도 보고 그래가지고 한번 나와서 얘기를 재밌게 하면은 괜찮겠다 싶어서 불러봤습니다. 예. 오늘 어떤 방송이 될지 굉장히 지금 두근두근하지만 자, 일단 질문 첫 번째 있습니다. 저랑 재웅이랑 또 스미스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친구 사이인데 지금 2년 넘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로서 일단 방송을 많이 못 들어서 내가 뭐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2년이라는 시간을 했다는 것 자체는 외적인 요소들로 의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중지된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계속 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개인 매체가 강력하잖아요, 힘 자체가. 그렇죠. 국내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외에서도 들을 수 있고 언어라는 것 자체가 통역이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들을 수 있는 방송인데 2년 동안 했다는 것 자체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좋아하게 된 계기랄지 뭐 이런 것들. 계기라는 건 없고 원래 나는 미술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장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 이제 책이 됐든 라디오처럼 이런 방송이 됐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좋은 것 같아요. 영화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계속 하던 그 프로그램 중 하나 그대 각자 본 시간을 같이 한번 참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청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 봤던 영화들을 소개하고 잠깐 담소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서로 각자 최근에 본 영화를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담소 떠는 시간을 나눈 뒤에 재웅이에 대한 질문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죠. 네. 제가 이번 주에 마부제 박사라는 작품을 봤는데요. 마부제. 독일에서 20년대 프리츠 랑이라는 사람이 연출한 작품인데 20년대 스타일의 범죄 드라마예요. 러닝타임 한 5시간 정도 되고 5시간. 마부제 박사라는 인물이 변장에 굉장히 능한 최면술사거든. 네. 그래서 자신의 변장술과 최면술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도 시행하고 시각장애인들을 대거 수용해가지고 위조 지폐도 찍어내고 도박 같은 것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어서 그들의 사회적 명망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컨트롤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악행을 자행하거든. 그 과정을 반복하다가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대립을 이어나간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당시에 볼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한 시각 효과 같은 것들도 있고 당시 독일 표현주의 미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작품인데 회화적인 기법들도 상당히 동원되어 있어서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이 마부제 박사의 최면에 홀린 검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차량이 가는 대로 가는 씬이 있거든. 그때 최면에 홀린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차는 지나가고 있고 그 차를 중심으로 단어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지, 화면상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지금 최면에 걸린 상태로 차를 타고 있다는 걸 표현한다든가. 거기다 무성 영화니까 더 그랬겠네. 그리고 뭐
마부제 박사가 최면을 거니까 음. 나머지 모든 대상들이 암전되고 마부제 박사의 머리만 동그랗게 남아가지고 마치 암흑 속에서 이 마부제 박사의 얼굴을 면대면으로 바라보는 그런 효과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되게 재밌는 작품이었어요. 나도 그 장면은 같이 봤잖아. 음. 얼굴이 진짜 검은 화면에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라서 음. 굉장히 좀 괴기스럽기도 하고 무섭더라고.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또 재밌을 만한 장면이지 이런 것들은. 음. 영화가 발전하면서 사상된 측면들, 그러니까 충분히 진화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애니메이션으로 별도로 진화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에선 그런 효과는 아무래도 떨어지고 애니메이션 자체가 예술을 지향하는 움직임 자체가 좀 약한 조류다 보니까 충분히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싶었네요. 뭐 시작하자마자 1920년대 영화를 얘기해서 재홍이가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 제가 듣기로는 스미스 군이 영화가 시작됐던 시대부터 차근차근 영화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20년대 단계 영화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부제 박사 같은 경우는 참고로 계속 후속작이 나와가지고 마부제 박사 관련작만 한 대여섯 편 되고 최근에 2015년인가 2013년에도 누가 인디 영화로 리메이크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컨텐츠가 굉장히 많다는 거. 마부제 박사. 그럼 제가 본 영화를 좀 얘기를 해야겠네요. 우리 게스트 재웅이가 자전거를 굉장히 잘 탑니다. 라이더예요. 그래서 저랑 2016년 여름에 부산에서 인천까지 국토종주도 같이 한 경험이 있었고. 아, 같이 했어? 네. 그래서 자전거 관련된 영화를 봤습니다. 자전거 도둑. 그거 자전거 도둑 유명할 수 있는데 그건 라이더에 대한 영화가 아니잖아. 라이더 맞죠. 그거 자전거가 상징적인 뭐 메타포를 의미하잖아. 라이더 하려다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 새끼가 하여튼 프라임 러시라고 하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영화를 봤는데 조셉 고든 레빗이 나오죠. 직접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영화 중에는 굉장히 스타일 있게 잘 만든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점이 픽시랑 로드 자전거 이 두 개의 자전거를 가지고 대결을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 장면도 좀 재밌긴 했는데 내용적으로 아쉬운 거는 영화적으로 굴곡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국 조폭? 상업회? 그런 게 들어가긴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억지스러운 감이 있긴 했는데 굉장히 그 자전거 탈 때 역동감이나 인물들의 근육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꽤나 스타일리시해서 재밌었고 또 하나 본 영화는 뭐냐면 자전거 영화 중에 좀 유명한 편에 속하는 영화인데 이것도 1999년에 나온 메신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 영화인데 배우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초난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초난강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자전거를 타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세즈미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고급 의류회사의 직원이야. 꽤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회사가 도산이 돼가지고 거리에 내앉게 생긴 거야. 근데 이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퀵 배달 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치게 된 거야. 근데 이제 퀵 배달 하는 그 사람이 자기 병원은 됐고 일단 이거 배달부터 빨리 대신 해달라. 그렇게 해서 배달 일을 하게 되고 합의를 보아야 되는데 합의 조건이 자기 때문에 자전거 배달 서비스에 인원이 모자라서 망하게 생겼다. 나 나을 때까지 너가 대신 일해라. 그래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는 뭐 그렇게 자전거에 전혀 관심도 없고 싫어하던 사람이 그렇게 택배 자전거 배달 일을 하면서 점점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게 된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그런 얘기인데 재밌더라고. 90년대 향기도 나고 초난강이 생각보다 자전거를 되게 잘 타라고. 그래서 뭐지 내가 알던 사랑해요 그 사람이 아니네 그런 것도 있었고 맨 처음 자전거 타는 사람은 다들 느끼는 게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일단 살이 굉장히 많이 타. 옷을 입는 부분은 완전 하얗게 되고 팔이나 목 같은 데는 다 검게 돼가지고 경계선이 완전 눈에 보이거든. 근데 나도 이번에 국토전주하면서 굉장히 더워가지고 완전 살이 다 탔는데 지금도 아직 경계선이 확실하게 보일 정도로 그리고 많이 타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공감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쁘지 않게 봤다. 그냥 그럭저럭 자전거 타는 영화를 본 것 같아. 근데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자전거 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자체의 순수한 매력을 어필하는 영화나 매체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전거라고 하는 건 역사가 오래됐잖아. 그래서 아직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장르지 않을까. 자전거 타는 거에 대한 그 순수한 재미를. 그래서 좋은 소재로서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나도 최근에 본 게 있는데 공교롭게도 자전거 얘기야. 진짜?
뚜루 내 생애 최고의 49일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야.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 최윤혁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운동하던 사람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때마침 랜스 암스트롱 보면서 자기가 뚜르드 프랑스 코스 자체를 완주하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대. 그래서 그 코스를 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완주를 하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아까 말했던 자전거 타는 순수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정말 이 사람이 자전거 하나만 보고 프랑스로 갔단 말이야. 그리고 완주를 하면서 그전에는 이 사람이 되게 씩씩하고 외형적으로는 이 사람이 암 환자인지는 아무도 모를 정도로 되게 밝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마지막에 다 완주하고 나서 울더라고. 그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짠했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국 죽어 이 사람이. 그렇게 끝나는데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거 삶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있어도 어떻게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영화였어. 내 생애 최고의 49일? 이건 나도 같이 봐야겠다. 자전거 타면서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 변태 같은 게 난 자전거가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조심해도 갖다 박으면 답이 없는 스포츠고 오토바이랑은 다르잖아.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정말 자전거를 타면서도 거의 이제 간당간당할 체력에서도 불구하고 계속 타고 싶어 하잖아 라이더들은. 그런 거 보면은 그 인간의 한계 정말 끝에 다다라는 느낌의 스포츠라서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여러 가지로 그런 거랑 방금 얘기한 영화의 결말이랑 결부지으면 재밌는 것 같기도 하네.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제가 그럼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인더 섀도우 우먼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거는 최근작이고 흑백 영화도 나온 작품인데 필립 가렐이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고 내용은 통속적인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남자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내가 협력자가 된 거지. 그리고 이번 소재는 레지스탕스로 2차 대전 때 독일군에게 저항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묘하게 점점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벌어지고 남편도 아내도 각기 외도를 하게 돼. 근데 아내는 외도가 밝혀진 직후에 바로 그만두거든. 남편이 외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근데 남편은 외도를 이어나가. 드러내지 않은 채. 하지만 여자는 이미 알고 있지. 눈치는 채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거지. 그러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거든. 내로남불이네. 그런 이야기인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그러니까 진실을 고발하는 사람이잖아 주인공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생 역정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그 대비가 상당히 흥미롭고 근데 그게 결말하고 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두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게 대응이 되고 그러면서 이 영화를 만드는 행위라는 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영화였어. 그 본인들이 찍고 있는 건 다큐멘터리면서 사실상 삶에 있어서의 모습은 내로남불적인 그런 모습이었다. 되게 모순되네. 뭐 하긴 근데 진실을 담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꼭 도덕적일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결말에서 이 떡밥을 회수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재밌어. 한번 나중에 눈여겨봐야겠네요. 그 대각자 본 영화 짧게 했는데 재웅이가 들고 온 영화도 다큐였는데 본 영화가 다큐야. 보니까 좀 다큐 장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큐 장르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고집한다기보다는 어쩌다 보니까 다큐만 보게 된 거야. 꼭 다큐를 선호한 건 아니야. 대중 영화라 했지 이런 영화는 잘 안 보는 주류를 편? 좋아하지. 이유가 있다면 특별히. 영화 자체가 너무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주류는 이게 일반적인 대중들이 좋아하는 영화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 그래서 주제 자체가 매력이 있다기보다는 그 영화의 스케일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서 상업적으로 어필하기 위한 장면들이나 그런 요소들이 좀 많다. 아무래도 거대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감독의 힘만 가지고 만들어지긴 힘들겠지 아무래도. 그러면 다른 다큐 작품 중에 좀 재밌게 본 게 있는지 다큐? 뭐 소개할 만한 거라든지. 딱히 내가 장르를 다큐를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어갖고 그럼 다큐 제외하고. 다큐 제외하고 갑자기 떠오른 건데 콘스탄트 가드너라는 영화가 있어. 콘스탄트 가드너. 네.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약회사들이 이 아프리카 쪽에 돈 없는 사람들한테 임상실험을 하는 거야. 그런 내용 파헤치는 기자였나? 아마 그런 내용인데 그것도 인권에 대한 얘기라서 관심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 그 연장선상에서 호텔 루안다 같은 것도 참 좋았었고. 주제 자체가 재미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만을 좋아하지는 않는구나. 그렇지, 그런 건 어디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선호하는 감독이나 배우가 있으시다면? 딱히 없어요. 딱히 나는, 없어? 이름을 잘 못 외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뭔지 스타일을 알겠다. 그러니까 영화를 딱 본 다음에 그 영화 자체에만 집중하는 편이지 곁다리로 나오는 배우의 이야기, 감독의 뒷얘기 뭐 이런 것까지는 관심이 없는 거구나. 아, 알겠습니다. 시티즌4를 선정했는데 평소에 미국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미국 정치라기보다 그냥 정치에 관심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되게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선정을 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걸 더 나아가서 이게 자기 검열의 수위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왜냐면은 나의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감시되고 있다는 거 그거 자체만으로도 내 행동을 스스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1부에 마무리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웅이에게 영화란 무엇인지. 그냥 종합예술의 한 분야인 거죠.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매체로 봐서는 되게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여지는 거. 소리, 영상, 뭐 그 안에 뭐 타이포그래피 같은 것도 들어가고 사람의 표정. 되게 종합적인 예술이 아닐까. 자, 그러면은 104화 1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는 재웅이가 들고 온 시티즌4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